네, 저희 첫 번째 주제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주에 이제 금요일 장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보게 되면요. 하나솔루션도 인적 물적 이제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리테일 부분, 그러니까는 백화점 부분을 이제 인적 분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첨단 소위 쪽을 물적 분할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5년 동안에 대해 가지고서 물적 분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좀 강력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이면 오히려 더 그러면은 뭐 지금 빨리빨리 해놓고 5년 지나가지고서는 상장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은 앞으로도 더 많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에서 선거가 있었는데요. 극우 쪽이 연합이 승리를 거두었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당장에 이러면은 사고를 칠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유로라는 체제 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어찌 보면은 남유럽의 국가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걸 좀 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예전에 이제 정권을 잡았었던 오성운동도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급진적이다라고 했지만은 그 뒤에는 보면은 체제 내에 순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새로운 세력이 어떻게 하면은 유로존과의 협상에서 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끌어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뭐 레버리지 수단 정도로 본인들의 성향을 삼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ECB도 사실 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긴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절화 방지 조치를 이미 세워뒀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럽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브렉시트도 한다 그래놓고 도대체 몇 년이 걸려야 정식 사인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늘 유럽은 지리멸렬하게 이제 핑퐁 하듯이 이렇게 톡탁톡탁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으로 월요일에 이제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2조 얘기가 나왔고요. 하나에어로를 비롯해 가지고서 그룹사들이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뒤에는 카이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 DB하이텍이 물적 분할 검토를 중단한다는 소식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7월 16일 날 라이브 방송 때에 꼭지를 잡아서 DB하이텍 분할 루머라고 해가지고서 한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B 자체가 이제 강제 지주 전환 통보를 받은 사례이고, 사실 그러면은 이제 이 강제로 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꼼수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꼼수들을 제 생각에는 별로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11월 달 공정위에서 심사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미 작년 1월 달에 이제 강제 전환 요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소위 꼼수들을 왜 작년에 안 썼을까? 그러면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유인이 없는 것 같다였고, 혹시나 이러면은 인적 분할해가지고서 지주사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물적 분할 검토는 중단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때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네요. 미래에셋증권에서 IFC 인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포기하기로 했다고. 어쩔 수가 없죠. 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이제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벌게 될 임대료, 그거 가지고서 얼마 정도 임대 수익 나올 거다 계산이 있을 텐데, 요 양자 간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역전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문제는 2천억의 계약금, 요 법정 다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방보험하고 과거에는 미래가 승리를 한 바가 있긴 하지만, 뭐 이건 좀 다퉈봐야 될 것 같아요. FC 거는.
다음으로 우리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번 위기 만약에 한미 통화 수합 없이 극복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무슨 뭐 그런 좀 뭐 이거 약간 조금 밈처럼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총재가 이렇게 그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남 얘기처럼 하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좀 배경이 있기는 해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달러 이외의 것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그러니까 그 실질 수료 환율, 그러니까 물가도 비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역 상대국들 비중을 또 비중별로 나눠 갖고서 조절해서 이렇게 환율을 계산을 해 보면 사실 그렇게 강한 거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약세가 되게 심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위로 가면은 우리가 강하다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과거 큰 위기 때하고는 분명히 이제 좀 차이가 나고, 특히나 기준선인 100을 아직 하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게다가 이제 그 달러 유동성 뭐 이런 이슈도 아직 글로벌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연준에서 뭐 좋게 보자면 통화 수합하고 되게 비슷한 제도인 피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통화 수합을 맺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카오에서요. 마카오에서도 리오프닝 이야기인데, 홍콩에 이어가지고서 코로나 관련 제한을 좀 푼다라는 소식입니다.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국 쪽도 소식이 살짝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월요일에도 증시가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국가대가 출동을 했다라는 소식이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국가자금이 들어갈 때 보통 출동 타이밍이 좀 나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타이밍을 잘못 맞추고 너무 빨리 들어오는 것 아니냐, 뭐 요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번 주 찐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영국입니다, 여러분. 자, 그 영국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 참여자들이 월요일부터 아주 공포심이 많이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왜 이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왜냐하면은 영국이 과거에 IMF 구제금융에 들어간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근데 이유가 뭐냐? 역대급 감세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었더니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새로운 신임 총리가 내세우는 이 감세안 자체가 이 72년 이후에 최대 규모다. 그러니까 이것도 IMF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 보시면은 뭐 이제 70년대 다른 국가들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영국도 물가 되게 높았고요. 70년대.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또 높은 채로 장기간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런 거가 또 영국에서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 다음 또 혹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 그래서 92년도 당시에 소로스하고 헤지펀드들한테 공격을 받았던 그 검은 수요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 특히나 그때 당시에 9월에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9월이지 않느냐, 막 이런 이제 또 평행 이론을 내세웠죠. 이때 당시 92년은 어떠했냐면요. 영국하고 독일이 일종의 고정환율제를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아래 6% 열어두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소로스 공격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는데, 당시에 어땠냐면은 소로스가 공격을 가하자 파운드가 이렇게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뚝 보이시죠?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환시장에 좀 개입을 해요. 근데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금리를 올려갖고 대응을 하자. 그래서 10%였던 금리를 12%로 올립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15%로 또 올립니다. 이게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이거 고정해둔 거, 이게 이제 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라 하는데, 요거 우리 그냥 깨부시자, 탈퇴하자. 즉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자. 이걸 이제 탈퇴를 하고 나니까는
환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세를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세를 되찾으니까 영국이 금리를 원상복귀 시켜버려요. 그거 아니야. 우리 안 올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영국에 대해 가지고서 불안감이 굉장히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날 보시면 장중에는 나스닥이 플러스 1%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런 이제 소문이 나왔었습니다. 영란은행이 긴급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그 베일리 총재가 긴급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나오려나 봐. 그러면서 좀 영국 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미국 시장도 이날 밤에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긴급 담화문을 발표는 했는데 알맹이가 없었죠. 그래 버리니까는 다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저없이 행동하겠다 말은 그런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다 좀 나빴습니다. 다음 27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요. 아시아 시장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날에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파운드화도 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게다가 전일에 마카오 리오프닝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도 혹시나 홍콩 마카오에 이어서 이번에 16일 이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 아시아 시장에서 다 좋았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대만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좀 저녁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가스관 문제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누가 이 사태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하고 독일을 잇는 그 가스관 이게 훼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못 가요. 근데 이게 암만 봐도 이거는 고의 파손 같은데 누가 했냐? 러시아가 한 거냐? 러시아는 아니다 그러고 미국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원인은 못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은근히 주간 내내 지금 핵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위기감이 올라가게 된 건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요오드를 흔히들 이제 핵 공격 이제 핵에 피폭되었을 때 요오드를 사용한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오드를 지금 러시아가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또 소문이 돌아서 핵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말들이 나왔죠. 사실 주 후반에도 계속 이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는 러시아에 남아있는 자국 국민들에게 속히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사실 2월 달에 전쟁이 나기 시작을 했을 때에도 전쟁이 날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안 했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경고음을 울렸었고 결국에는 미국의 예상이 맞기는 했는데 설마 핵이라는 것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식의 영역을 뛰어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파월 의장이나 연설이 있긴 했는데 코인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 가서 통화정책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코인 얘기 중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 재차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요 날은 어쨌든 좀 그래도 증시 분위기가 좀 좋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 인사들의 말이 일단은 주목을 받았는데 에반스가 너무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주택 데이터 이제 가격이 나왔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전월 대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CPI 높았는데 주거비가 많이 높았죠. 그거를 우려를 하는데 이게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빠졌다. 물론 아직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로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지수가 한때 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채 5년물 입찰이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다시 오르더라고요. 주식은 빠졌습니다. 다우하고 S&P 500은 음전환을 했고요. 나스닥은 약간의 플러스를 지키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8일 수요일 시장에서는요. 아시아 쪽에서 애플 뉴스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약한 것 같아 해가지고 증상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애플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그리고서는 이에 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다 약세였어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또 약세를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화 고시 환율이 생각보다 좀 약세로 나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적극적으로 위안화를 방어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래서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채권 시장 쪽에서는 원체 이제 금리가 급변동하니까 5조 바이백을 실행을 했고요. 주식 쪽에서는 증한 펀드를 우리가 재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 중이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증한 펀드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 이미 이거를 설정을 해뒀어요. 뭐 이제 그 국가 그 금융기관하고 민간 기관들이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서 이미 설정을 해뒀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 사용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증시가 워낙 V자로 반등을 해버려서 증한펀드를 채 사용도 하기 전에 증시가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걸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고 코로나 때 만들어둔 게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입니다. 과거에 이게 뭐 100% 항상 그 효과를 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워낙에나 보시면은 매수세가 실종이 돼 있습니다. 거래가 여전히 좀 얇잖아요. 증한펀드가 되면 저는 뭐 좋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날에 또 영국이 역시나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영란은행에서요 긴급 국채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QT는 연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긴축을 해 나가겠다. 특히 영란은행은 좀 그 매파적으로 긴축을 해 나가겠다라고 최근에 서프라이즈를 낸 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워낙에나 금융시장이 흔들흔들 거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그 금융시장 안정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이제 다시금 백스텝을 밟아갖고서는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기간이나 한도나 이런 게 다 나왔어요. 2주간이고요. 13일간인데 하루 한도 50억 파운드. 이틀 동안 진행했는데 50억 파운드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금 샀습니다. 총 650억 파운드 얘기를 했고 20년물 이상의 장기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으로 원래 영란은행이 하려던 게 진짜 찐 QT였죠. 가지고 있는 거가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단순히 리파이낸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를, 만기 남아있는 거를 그냥 시장에 매도를 하겠다. 그런 QT를 원래는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월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뭐 사고 있는데 뭐 파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팍 떨어지고요. 이거 보시면은 영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이날 50bp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증시는 그러니까 급등을 했죠. 근데 이때 이제 이런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영란은행의 발끝러시에 불과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인플레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신뢰가 굉장히 없어질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독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훼손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좀 약간 그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많이 있었죠. 왜냐면은 결국은 이게 정치가 주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겉으로는 우리는 독립성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다투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중앙은행의 말을 되게 소중하게 귀 기울여 듣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권은 양보가 없는 거였고, 그러니까 감세안을 어떻게 양보해갖고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양보를 해가지고서 사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볼 때 영란은행의 힘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영국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영국은 좀 승리의 DNA가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할 때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시장을. 근데 영국이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힘이 있는 곳들은 이런 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중국. 90년대 말에 우리 IMF 위기 올 때 그때 홍콩도 공격받았거든요. 근데 이 범중화권이라 해야 되나요? 여기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공매도 세력을 완전 공매도 세력하고 싸워서 이겨버려요, 힘으로. 그래서 잘 안 건드리죠, 중국을. 그 계기였죠, 이 홍콩에 대한 공격이. 다음으로 미국도 단기 시장이 이때 2019년도에 갑자기 오버나잇 금리가 10% 이상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아이고 안 되겠네 해가지고 단기물을 사요. 1년 미만짜리를. 그래갖고 이때 낙Q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금액을 많이 이제 해가지고 사니까는 바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힘이 있어요. 영국은 힘이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 급은 아니잖아요, 사실. 영국은 뭐 굳이 체급을 따지자면 사실 일본보다도 아래에 있는데, 그 일본이 저는 그래도 이번에 개입은 조금 더 영국보다는 스무스하게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도 힘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개입에 그런 게 나중에 좀 공개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다방면에서 나옵니다. 다방면에서 나왔는데 보니까는 그 한 30조 지금 내외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용한 자금 중에서 한 15% 정도를 하루 만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꽤 큰 힘을 하루에 쏟아부었다. 남은 힘은 일본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확인을 하니까 146엔에서 개입 나왔거든요. 그래서 142까지 빠졌는데 다시 지금 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그래요. 이게 어디서 개입이 나오면 너 그게 진짜 찐 거기가 배수의 진이야? 아니면은 그보다 좀 더 용인할 생각이 있는데 일단 거기 1차 방어선을 친 거야? 그러면은 살금 또 146엔 가요. 그래서 똑똑똑 두들깁니다. 이거 너 넘어가도 돼? 안 돼? 너 개입할 거야? 말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BOJ의 결기를 재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격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개입을 하면은 일단은 그 뭔가 근본적인 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일본 개입이 좀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본은 그날 저녁에 바로 미국 측에서 일본의 개입을 이해한다는 재무부의 공개적인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 하면 최소한 미국을 등에 업고서 글로벌 공조를 한다는 느낌은 일본은 주거든요. 근데 영국은 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은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최소한 엇박자는 안 냈어요. 공조하는 모습 보였죠. 근데 영국은 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안 좋은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원래는 저는 이런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국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게 뭐 영국만 겪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금리 상승 다 겪어요. 통화 약세 다 겪어요. 달러 배구는.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다면 그 나라만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정 가격을 좀 폭력적이긴 하지만 찾아가게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혼자 좀 튀는 정책을 냈단 말이에요. 난 다시 되돌아갈래. 그래 버리면 이거는 이제 눈에 띄잖아요.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조금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워낙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는 그런 악수를 두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그 전에 비해서 확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을 원하는 측에서는 정말 좋은 먹잇감이 제 생각에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정해져 있죠, 금액 정해져 있잖아요. 좀 약간 각이 나오거든요. 물론 연장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이라는 거는 감세 조치 좀 줄이라는 겁니다.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꽤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발끈러시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를 저도 이제 예전에 게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해보면은 발끈러시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일군까지 다 끌고 갑자기 공격 나가는 거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죠. 그래서 요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2018년 12월 달에 올리지 마라 그랬는데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트위터에 뭐라고 적었냐면 너 올렸지? 너 한번 봉변 당해봐라야 하면서 필더 마켓 굴럭 그랬거든요. 전 지금 영란은행한테 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뭐 그 이전에도 얘기 나온 거기는 하지만은 영국발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사실 이제 뭐 이거 일이 있기 전까지는 LDI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뭐 누가 뭐 사실 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liability driven investment라고 해서 완전 직역을 하자면 부채 추종형 자산 배분이란 거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부채 연계 투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뭐 하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LDI라고 해서 뭐 부채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연관 짓는 투자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말을 어떻게 해석을 우리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이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영국 경우 지금 1.6조 파운드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2천조 중반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10년 전 대비해서는 4배나 커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아직까지 이 영향이 정말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답을 내신 분들도 계시던데 제 감정에선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나름의 분석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공유를 드려볼까 하는데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딱 이제 이슈가 튀어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시스템 리스크를 터치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장부에 안 적혀 있는 게 있느냐, 장부 외의 것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장부 외의 것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레버리지가 되게 과도하게 들어갔느냐인데 서프라임 모기지는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에 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가령 예를 들면 90년대 말에 있었던 LTCM 사태 같은 경우에는 부의 부채는 없었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되게 과도했죠. 네.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로는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작년 초에 빌황의 이제 그 사태가 있었는데 빌황 때도 레버리지는 과도했어요. 근데 다 장부 내에는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제가 모르겠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장부에 진짜 다 적혀 있느냐 그걸 모르겠다.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레버리지는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기사만 봐가지고서는 서너 배 레버리지라고 얘기하고요. 최대 7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뭐 말은 합니다. 근데 뭐 금융위기 때는 50배 이상 뭐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거는 뭐 아주 뭐 작은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하는 거니까는 설마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설마 부에 뭔가가 있을까? 근데 이게 확답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네. 확답을 못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 점이 사실 제일 이제 좀 저한테는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네. 부의 부분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어쨌든 그 다음에 금액만 봐가지고서는 마진콜 금액이 10억 파운드 정도다. 1조 6천억이다라고 하니까는 솔직히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일아웃 해주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미국 연기금들은 여기에 크게 관련된 건 없다라고 해요. 수천만 달러 수준의 추가 증거금 정도 넣는 걸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마무리됐다라고 하니까 미국 영국보다 훨씬 큰데 그리고 금리 뭐 영국만 올랐나요? 다 올랐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뭐 사실은 영국 뭐 미국이 그렇게 여기에 엮여 있지 않으면은 큰 문제는 또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봤었을 때에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DI라는 거를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의 요인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DB형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만약 거기에 못 미치면은 뭐 회사나 아니면 운용하는 측에서 이렇게 메꿔놔야 되는 건데 요 DB형에 대한 대응으로 LDI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을 이제 수익률이 이제 향후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만은 그 시기나 이런 것들 잘 맞춰 놓으면 오히려 그게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채 시가 평가를 하는 데들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따라 가지고서 그러면 부채의 가치가 휙휙 바뀌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뭔가 부채 추정형 자산 배분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부채 시가 평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유럽이에요. 유럽은 2010년대 중반부터 솔벤시 2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채를 시가평가해가지고 하는 건데 영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다른 나라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아직까지 이게 이제 신 IFRS 제도라는 거고, 뭐 보험사들이 이러면 어떻게 저떻게 뭐 수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시면은 계속 해가지고서 도입 일정이 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운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부채 연계에서 투자를 할 유인은 많이 줄어들게 많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유럽만큼은.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이 영국보다도 적다라고, 금액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럼 사실 유럽의 또 만의 문제면은 크기는 하지만 또 뭐 미국 이런 데 터지는 것보단 작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나라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게 DB형에 대한 대응으로는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DB형에서 미국도 찾아보니까는 DB형으로 그 운용하는 기업들 중에서 LDI를 적용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DB형 쪽에서 LDI 투자가 좀 꽤나 있지는 않았을까. 근데 영향은 어쨌든 시가평가는 아니니까 크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제가 이제 왔다 갔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뉘앙스만 봤었을 때는 뭔가 미국도 그렇게 연계가 안 된 것 같고, 레버리지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부회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하네 라고 해서 보니까 그럼 별거 아닌 거지 않느냐. 그럼 뭐 좀 괜찮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빌황 때는 보니까는 당당하게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제가 했었거든요. 뭐 왜 안 그러냐라고 하면 약간 이 찜찜함이 있어요. 찜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기의 LDI는 아주 단순한 형태였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왜 그러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도요, 그거 관련된 파생 상품이 초기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근데 그 파생 상품을 가지고 또 파생 상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2008년에 이제 처음 그 보험사들이 도입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시간이 꽤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복잡한 유형의 전략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들이 보면 되게 단순히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기사들에서는 가령 1파운드 가지고서 3파운드 혹은 4파운드만큼의 채권을 산 효과를 내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자율 수합도 했고 뭐 여러 가지들 해가지고서 1파운드 가지고서 3에서 4파운드의 노출도, 이게 약간 좀 표현이 약간 이게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복잡한 유형의 전략도 아마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엮여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지금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단을 유보를 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상황이, 유동성이 없어 보여요, 글로벌에. 이 얘기를 요즘에 한 달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거의 뭐 지금 코로나 수준입니다. 지금 코로나 한창 때 2020년 3월 수준 올라가 있고, 그 다음 보시면은 그 채권의 변동성 지수죠, 무브 인덱스, 이거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JP 모건 커런시 그 볼러텔리티 인덱스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스가 그나마 나아요, 상황이. 빅스가 그나마 나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미국의 채권 유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한창 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식하는 사람 대비해서 다른 쪽이 더 죽을 맛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것과 관련된 뭔가 파생 상품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유동성 풍부한데? 왜냐? 미국 영래포 봐봐. 이거 지금 유동성 흡수하는 정책인데 여기 잔액이 계속 늘고 있지 않느냐. 최근에도 늘었다. 이 정도로 미국은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긴축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 굉장히 풍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지 간에 미국에서 긴축을 시작한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의 지주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그전에도 보면은 미국이 긴축을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모양새예요. 그리고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유동성이 뭔가 되게 풍부한 그런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금융 이제 환경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보시면은 기준선 아래이기는 하지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은 그런 거예요. 뭔가 어딘가에선 탈이 난 것 같고 돈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 실제 환경이 그래서 좀 긴축적인 것 같다. 예. 근데 그 중에서 굳이 이걸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제 깜냥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금리를 하도 빠르게 올려 나가니까는 그러면은 장기채일수록 더 가격이 빠질 거잖아요. 더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격 변동성이 큰 장기채를 버리고 단기채로 채권 매니저들이 다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버리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 뭔지 아세요? 바로 저 영래포예요. 제일 안전하죠. 연준한테 하루짜리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정해진 가격으로 하니까 가격 변동의 위험도 없어요. 아무리 만기가 짧아도 금리가 시중금리가 오르면은 채권은 가격에서 캐피탈 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영래포는. 거기다가 금리도 솔솔찮게 잘 줘요. 잘 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미국의 FFR하고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하고 영래포 금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이 금리 회랑의 하단이요. 말이 어렵죠. 어려운데 단순하게 보시면 소위 말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대비해가지고서 원래 영래포에다가 주는 이자 수준이라는 거는 차이가 꽤 낮게 줬어요. 10bp 이상 낮게. 근데 연준이 이번에 영래포를 과감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3bp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과거 같으면 야 영래포는 너무 좀 우리가 싸게 해줘야 되는데 생각했다면 요즘은 야 가격이 괜찮아 거의 붙어 있어. 저 정도면은 우리 한도 내에서 다 하자.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래포 착각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원유 시장은 보면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미국에서 재고가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리케인 이거 이안인가요? 요 위험 때문에 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또 유가 오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 쪽에서 어쨌든 채권 시장 안정 이 됐잖아요. 50bp나 내렸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안정, 파운드 안정, 달러 약세. 그래 갖고서 그러면 원유 시장은 달러로 이제 표시가 되니까 좀 좋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날은 금리가 이제 많이 내렸고 시장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목요일 날 아시아 시장 기분 좋게 시작했죠. 와 미국장 놀랐고 근데 갈수록 힘이 빠져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영란은행 저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또 일정 추몽으로 끝난 영란은행 개입이라 얘기했죠. 영란은행 이제 영국이 또 이제 사고를 쳤는데 총리께서 나오셔가지고서는 나 감세 이거 내 정책 고수해서 계속 나가겠다. 나 계속 적자 조정 크게 낼 거야. 그래 버리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버리죠. 근데 또 엇박자를 냈어요. 뭐냐면 영란은행 램스텐 부총재가 위기 상황이 지나가기만 하면 채권 매입은 바로 되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기 싫은데 근데 지금 금융 불안정이 너무 심하니까 잠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래 버리면 이게 말발이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음으로 독일에서 소비자 물가 속고치가 나왔는데 이것도 높아요. 이미 예상치가 높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 예상치 10.15에 나왔는데 10.9가 나왔네요. 많이 높습니다. 이것도 악재로 작용했고요. 다음 2분기 GDP는 별게 없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도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미국의 고용 데이터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긴축을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면 신규가 다시 20만 아래로 떨어졌고요. 연속도 계속 떨어져서 4주 이동 평균도 이제는 다시 14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 고용 보고서도 뜨겁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블라드하고 메스터도 좀 매파적인 발언했는데 블라드 뭐라 그랬냐면 시장이 연준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다. 이 말은 뭐냐면 매파적이었던 지난 FOMC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이 하락한 거는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메스터는 금리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제약적인 즉 긴축적인 영역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중립금리 못 갔다 이거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지 좀 좋게 얘기해 주지 이런 거죠. 그리고 이날에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에 대한 의견 하향 보고서 나온 것도 또 안 좋게 작용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밖에 없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날 주가 좀 많이 다시 빠졌습니다. 네. 금리는 다시 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더불어서 이제 나이키도 실적이 나왔는데 당장 이번 이제 분기 실적은 좀 숫자가 혼재되게 나왔어요. 이제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컨센 대비해서 살짝 좀 높게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된 거는 가이던스가 나빴고 그 다음에 재고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숫자가 안 좋게 나왔죠. 마이크론은 소폭 하락에 그쳤는데 왜냐면 그나마 감산 뉘앙스가 있었으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10% 이상 시간에서 빠지고 실제 증시에서도 12%인가 빠졌습니다. 다음날. 요 얘기는 두 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안 좋게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감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실제로 Q&A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사실상 감산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다가 다음 이제 투자 가이던스를 주는데 그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그 투자 적게 하는 거고 그럼 물량 적게 나오겠죠. 그럼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더해서 한국의 8월 산업 활동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 반도체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주식시장은 나빴는데 반도체 주식들은 좋았어요. 네. 그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출하,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재고거든요. 근데 재고가 많은 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는 건데 재고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로 어쨌든 이제는 좀 한 대뿐이긴 하지만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좀 양호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채권 지수 관찰 대선국에 올랐다는 소식이고 빠르면 이제 기대하기로는 3월 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선진지수에 들어가면 최대 기재부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90조 원이 편입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환율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선행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 외환시장의 완전 개방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할 수는 있을까? 결국은 외환시장 개방 어느 정도 하느냐가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랐는데 그게 키가 됩니다. 네. 정말 참 얄궂은 상황이죠. 환율 안정화 90조 들어오면 환율 안정화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되게 환율이 불안정한데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되니까요. 네. 다음으로 중국의 이제 PMI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와서 중국의 경기 회복은 여전히 굉장히 속도가 더딘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이제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거 같아요. 일단은 국경절 연휴는 넘기자.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중국 시장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국경절 연휴라서요. 이제 그러면은 자금 사정들이 경색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니까는 유동성을 확 풀려. 보통 이렇게 연휴 들어가기 전에 중국이 유동성을 한번 살포하고 갑니다. 근데 요번에도 좀 금액이 컸어요. 보시면은
요번에 2주 사이에 9,400억 위안을 순공급을 했거든요. 이 금액이면은 헝다 사태 때 이런 식으로 공급했고요. 그리고 춘절 연휴 직전에 2022년도 요때도 중국 장 분위기 되게 나빴죠. 이때 금액이나 중국 증시 2월 달에 되게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럴 때 순공급한 금액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로 중국이 돈을 풀었어요, 일단. 사실 이제 최근 보시면 중국도 증시가 계속 부진합니다. 글로벌 증시 부진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위안화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좀 넘어가게 됐을 때 중국도 차트상으로 장기 차트를 보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7을 좀 많이 넘어가면 계속 중국에서 뭐 구두 개입이나 야구 팔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중국이 고시 환율을 최근에 내놓는 걸 보면 여전히 환율이 추가 약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당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추가 약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그 다음에 좀 소소하게 또 주택시장 관련해서 완화책을 내놔서 중국이 하여튼 뭐 경기가 너무 회복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이래저래 잠펀치 많이 내놓고 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는 중국은 쉰다. 예,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오후 한 4시 그러고 미국장 열리기 전까지 그때까지 갑자기 막 해외 선물이 팍 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이 감세안을 수정 혹은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좀 돌았었습니다. 시장에. 이건 뭐냐면 리즈 영국 총리하고 영국의 예산 책임청이 만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이번에 감세안을 내면서 그래서 그 감세를 할 때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영국의 재정은 어떻게 변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큰 재정 정책을 발표를 할 때는 그런 걸 내놓는 게 예산 책임청이거든요. 여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서 상세하게 자료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토록 영국이 두들겨 맞았냐라고 하면 이 신임 총리가 본인의 감세안 내놓을 때 그 자료를 안 내놨어요. 재정 관련된 자료를. 그러니까 시장이 더 놀랬던 거죠. 근데 요번에 만난다라고 하니 야 이거 혹시나 감세안에 일부 철회가 있는 거 아니냐 기대를 했던 거고 근데 까놓고 보니까 실제 회동 뒤에는 아무 이야기가 안 나온 거죠. 그래갖고서 다시 이제 아이고 아닌가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 이제 이날도 사실 악재가 많았는데 소비자 물가 여전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독일이 유럽보다 빨리 발표를 하고요. 거기서 유럽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독일이 높게 나왔죠. 유럽도 높게 나왔습니다. 유럽은 언제 이게 떨어지나요? 정말 너무 높네요. 미국도 이날 PCE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 예상 대비 조금 높게 나왔어요. 사실 CPI 나오고 난 PCE는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안 되는데 좀 더 높게 나와가지고서 살짝 의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개인 소비 지출도 좋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전월치 수정된 것 감안하면 오히려 예상 대비 낮게 나왔고요. 개인 소득은 그나마 수정된 거 감안하면 약간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미국도 물가는 높고 그에 따라서 소비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연준의 위원들이 발언하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브레이나드가 워낙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 수준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추가 인플레 충격 위험으로 조기 정책 전환은 피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날도 브레이나드 나중에는 언젠가는 위험이 양방향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 넘어 올리는 거에 따른 위험도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둘기의 색채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 푸틴이 이제 점령제 합병하는 조약에 서명했다는 소식이고요. 계속해서 핵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시간 기대 인플레는 단기적으로는 살짝 올라갔는데 사실 이 중요한 건 장기죠. 장기는 내려간 모습을 보여가지고서 기대 인플레는 조금씩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9월 말일이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월말이고 분기 말이면 암암리에 윈도우 드레싱들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장중 한때는 좋다가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랬잖아요. 장막판에 확 밀리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쉽지 않다. 매도하려는 조금만 오르면 매도하려는 의지를 가진 투자자가 대단히 많구나.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아직도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기대 인플레는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 뭐 이렇게만 내려가죠. 뭐 연준 입장에서 완전 땡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여전히 뭐 80을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는 수준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난주에 다른 자산군들의 대혼돈에 비하면 이 변동성이 거의 없잖아요. 원유 시장은 상당히 평온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GDP 쪽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3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0.3에서 2.4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뭐 침체 위험 바로 극복하는 거냐? 근데 세부 데이터가 참 요상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상스럽다는 게 그 전에 두 개 분기에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그거 순수출이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서 그래요. 재고랑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거 사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 2.4인데 그 아니요라고 했던 요소들이 플러스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 플러스 0.35, 순수출이 무려 플러스 2.2. 지금 최근에 요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순수출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도 이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0.03. 합쳐놓고 보면 2.58이에요, 플러스. 근데 GDP 3분기 예상치가 2.4죠. 요 세 개가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회성 요인들이 이끄는 미국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총평을 해보면요. 증시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LDA라든지 핵공격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요소들이 시장의 공포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더 길게 봐서는 부채를 너무 많이 내서 그래 저금리 속에서 그런 해묵은 부채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악재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들 중에 제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누가 깨부셨는지, 진짜 푸틴이 어떻게 할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럽 내에서 이런 행태가 퍼져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제가 보는 지표들 가지고서만 이야기를 드릴 뿐이다. 그 정도 제한적인 걸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좀 더 신중한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제가 보는 지표들 기준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만약 그래가지고서 증시가 한 단계 또 레벨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면 진짜 사람들이 모두들 장기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너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관론에는 빠지지 말자. 비관론에 빠지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거를 하나둘씩 얘기를, 왜냐면은 그때 가서 갑자기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생각 바꾸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엄청난 비관론에 빠져 있는데 그때 가서 사실은 요런 것들도 있어요 하면은 아 진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긍정론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약간씩의 긍정론을 나중에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노출시켜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그런 강도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너무 비관론엔 또 빠지지 우리가 않아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을 늘려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각을 바꿀 게 없었던 한 주이고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일단 이 월말 그 다음에 월초에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도 중요한데 수출이 계속해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요 점이 아직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입니다. 글로벌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참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한국 휴장입니다. 월요일날 휴장이고 중국은 일주일 내내 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이제 지수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홍콩이 화요일 휴장하고 호주 금리 결정. 미국의 이제 고용 데이터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 고용 데이터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PMI도 당연히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는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요 세부 데이터에서 물가를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얼마나 지금 뜨거우냐, 좀 냉각이 되어가고 있느냐, 요거를 다음 주에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